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체계 관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계란 무엇인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갖춰서 진행되어 나가는가, 이런 것을 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생태체계 관점을 통해서 자연과 환경의 어떤 조화, 평형관계, 균형, 이런 부분들을 봤죠. 이번 시간은 이제 일반 체계 관점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일반 체계라는 것은 먼저 그 정의와 특성을 보면요. 자, 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원인 결과의 관계로 해석되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전체로 인식, 개인과 환경을 상호 원인 관계로 보았다. 체계적인 관점을 볼 때 먼저 어떤 그 원인 결과가 아니라 그랬죠. 원인에 의한 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적 원인 관계다. 이 얘기는 뭐 상호적인 원인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 방향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호적인 원인 관계는 이쪽에서도 원인이 제공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양쪽에 의해서 원인이 제공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체계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는 상위 체계, 하위 체계로 파문 효과가 있어 결국 관련 있는 모든 체계로 효과가 퍼져나간다. 그러므로 동일한 체계 구성 단위의 동일한 변화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하나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단선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예요? 상호적 원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의 기술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자 역할도 하고 조력자 역할도 하고 옹호자 역할도 하고 기타 계획과 행동과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위 체계는 하위 체계에 영향을 준다. 즉 어떤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체계의 기본 요소 및 활동 과정인데, 체계는 경제,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이다. 경계, 투입, 전환, 자, 경계,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피드백으로 들어가고,
즉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경계라는 게 있죠. 자, 경계는 선택된 구성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적 동그라미 선으로 교수요원, 행정요원 등을 구분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접근할 때,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접근에 있어서 어떤 경계가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고, 자, 그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투입적인 자원 요소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자, 투입은 외부로부터 어떤 체계 내로 들어가는 에너지나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투입의 에너지, 정보 등을 투입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환이 있죠. 자, 투입물을 처리해서 체계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전환하는 작용을 뜻한다. 자, 어떤 에너지와 정보를 투입하게 되면 그 투입된 정보와 에너지는 클라이언트 체계에 맞게끔 변화를 하겠죠. 이것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전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나타나겠죠. 이 산출, 이것은 뭐죠? 결과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겠죠. 그 결과물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됐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자, 그걸 다시 환류를 시켜서 다시 경계로 들어갔다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련의 체계의 기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환류는 일련의 정보 투입이 일어나는 의사소통 장치로서 새로운 행위를 산출하거나 기존의 행위를 수정하는 자기 조절적 행위를 만든다. 그래서 그 체계가 스스로 목적을 향해 나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체계의 기본 요소 및 활동 과정이다. 그것이 경계,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방 체계하고 폐쇄 체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체계를 얘기할 때 이 체계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체계도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방 체계가 나오는데, 자, 외부로부터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정보나 에너지를 자유롭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체계 자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자, 이 체계 중에서 이 개방 체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즉 하나의 어떤 체가 없는 거죠. 걸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개방체계는 내부에서는 구성 요소들 간의 질서가 증거하고 구성 요소 나름대로의 어떤 다양성이 확대되어 각자의 잠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죠. 사회복지 관점에서는 이 개방체계가 고도의 질서와 방향인 웰빙, 즉 안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폐쇄 체계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죠. 즉, 이 얘기는 자, 다른 체계와 상호 교류가 없는 체계로 정보나 에너지의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죠.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점차 동일성을 띠게 된다. 즉, 폐쇄 체계는 변화의 성장이 없는 엔트로피 상태에 이르러 고갈 또는 쇠퇴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에너지가 존재했을 때 이 에너지의 활동성이 외부적으로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점차 자체적으로 고갈되고 폐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요. 자,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용어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작위 또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시스템을 그냥 내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엔트로피 에너지가 최대 수준까지 증가해서 그 시스템의 기능을 정지하거나 해체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상태로 그 모양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사회복지 시스템도 그 자체적으로 소멸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계속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는 활동 또는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용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엔트로피는 나중에 결국은 자체 소멸이 되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억제 활동 또는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이것이 억제 활동. 이것이 뭐다? 엔트로피의 반대인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엔트로피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시스템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네겐트로피 또는 부적 엔트로피라 한다. 이것이 이제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음, 사회복지 실천은 이게 어떤 다양한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핑커스와 미나하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다양한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들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컴튼과 갤러에는 여기다가 전문가 체계라는 것을 추가하였다. 자, 핑커스와 미나한의 사체계를 좀 알아보면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변화 매개 체계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 도표를 놓고 말이죠. 자, 클라이언트가 있게끔 되겠고, 이렇게 외부 자원이 있지만,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체계들과 함께 변화를 위해 실천하게 되는 변화 매개, 사회복지관, 상담실, 쉼터, 치료기관이겠죠. 즉, 자, 클라이언트는 워커에게 어떡하죠? 본인의 문제를 의뢰를 하게 되겠죠. 자, 워커는 의뢰를 받으면 외부 자원, 즉 지금 나와 있는 복지관이나 상담실, 쉼터, 치료기관 이런데 같이 연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외부 자원을 이 클라이언트에게 대입을 시켜주겠죠. 이거는 뭐가 되게요? 자,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매개 체계가 되는 거죠.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묵시적 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여기 이제 묵시적 계약 상태라고 그랬는데, 클라이언트는 어떤 문서적으로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묵시적으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누고 이제 표적 체계죠. 변화 매개 체계가 활동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변화시킬 직접적인 대상. 자, 변화 매개체가 활동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변화시킬 직접적인 대상은 여기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럼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 체계가 아닌 다른 체계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은 꼭 클라이언트가 표적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체계가 표적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행동 체계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체계, 컴퓨터과 갤러리가 추가했다 그랬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가 단체나 조직을 전문가 체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관점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점 관점, 즉, 임파워먼트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은 하나로 강점,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서비스를 받아야 될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치료할 것이냐, 어떻게 보고 치료할 것이냐 이것인데, 자, 강점, 관점 보시면 강점 관점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개입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스틱이 맞아요. 낙인이죠. 낙인적으로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을 피하고 모든 인간의 광범위한 재능, 능력, 허용력, 기능, 자원, 열망을 신뢰한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낙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슨 서비스가 들어가죠? 치료적인 서비스. 즉 무슨 관점?
예, 병리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런데 임파워먼트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질 않는 얘기죠. 어떻게 봐요?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본다는 얘기죠. 강점.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능 또 뭐 자원 열망. 자, 클라이언트의 낙인이 아닌 이런 강점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과거에는 어떤 결점이나 병리, 역기능에 초점을 둔 낙인적인 스티그마로 진단하고 분류했지만, 자, 모든 인간은 광범위한 재능과 능력, 허용력, 기능,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희망과 믿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베이는 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목적 및 꿈을 실현하게 하거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 묘사, 탐색, 활용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 임파워먼트, 즉 강점,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점, 관점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냐? 자, 실천 원리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한다? 예,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신념. 그 다음 희망 비전, 가치는 성장과 변화를 창출하며 이것을 무궁무진함을 인식하고, 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관계예요? 상하 관계가 아닌 어떤적인 관계다? 예, 협동적인 관계를 보는 거죠. 코어 클라이언트의 상하 주정 관계가 아닌 협동적인 관계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신뢰에 대한 철학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이런 강점 관점을 위해서는요,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병리적 진단과 평가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해에 최우선해서 사정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클라이언트에 치여서.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점, 관점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회복의 탄력성인데요. 이것은 이제 쉽게, 고무줄을 비교하면 되겠죠? 이 고무줄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그렇다가 놔두면 다시 원위치로 되죠. 최초의 길이로.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에서 이런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빨리 원위치 될 수 있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자, 회복 탄력성의 정의와 특징인데요. 자,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너무 심각하게 조그만 문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무리 큰 거라도 그런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적용되는 용어죠.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발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죠. 다음으로 이런 그 역경이란 전제 조건에서 내적이고 외적 자원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발달을 통해 성장하고 강해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회복 탄력성 증진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결정적인 환경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촉진하는 개인이나 환경적인 특성으로 타인을 위한 서비스나 복지에 자신을 맡기고 현명한 의사결정, 자기주장성, 충동조절,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생활기술에서 활용, 사고성과 친구를 사귀는 능력,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성으로는 친밀한 유대관계, 교육, 운정적이고 분명한 경제 설정, 외적 의지 및 지원, 책임성, 보건교육에 대한 서비스, 성공을 위한 높고 현실적인 기대감, 목표 설정, 그다음에 이타적 가치, 개인의 독특한 재능, 이런 것들이 회복의 탄력성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는 어떤 그 문제가 대처를 해야 될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위기를 이겨내고자 할 때는 그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창조적이고 능력적이고 희망적인 시스템을 갖는다면 실질적으로 그 회복의 탄력성이 더 짧아져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변화 매개체의 중요성이다. 변화 매개체의 중요성이다. 자,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탄력성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파먼트 방금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것은 여기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파먼트의 정의와 관점, 개인적, 대인적 또는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관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역사적인 관점, 생태학적 관점, 민족 계급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비판적인 관점. 자, 이런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에 관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인간 서비스나 정치면에 있어서 자기 주장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누릴 권리를 가진 시민이면서 주장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협동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파워먼트 효과는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인파워먼트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 과제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억압받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객관적인 권력 분석을 통해서 케어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용어적인 면들이 좀 낯설어 보이지만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판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체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